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이 굉장히 추워졌죠. 지난주에 마치 봄이 온 것처럼 따뜻했는데 비가 온 후에 많이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금융환경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시장 자체가 FOMC 우려라든지 아니면 사드 문제 겹치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은 그 경기 회복과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서로 대치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으면 시장도 좋겠지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을 자꾸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죠. 지난주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는 57대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로존과 독일의 물가 각각 2%와 2.2%까지 올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유로존도 어쨌든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변경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수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20%의 서프라이즈를 냈더니 이제는 환율 보고서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더 빠르게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정책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번 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그 현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노출된 국면이 굉장히 크다. 즉 독일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하고 네덜란드 총선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현재 기조는 유지할 것이지만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번 주에 물가 지표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육류의 안정 때문에 한 1.7%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생산 견인을 이끌고 있는 그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7.5%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인대와 맞물려가지고 구조개혁이라든지 아니면 통화긴축 스탠스에 대한 입장이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신규 고용 측면 같은 경우는 18만 명 정도 양호하게 나올 것이고 고민거리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비로 한 2.8%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 보면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지만 정치와 정책 이벤트로 인한 변동성 위험을 일정 부분 내포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쪽 생각으로는 뭐 다음 주 얘기긴 하지만 FOMC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은 8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FOMC 관전 포인트는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쪽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 단계를 염두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점도표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양적 긴축 계획이 없다면 금리 인상 자체는 선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팩트 자체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방향성이라든지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측면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이고 미달러 반등과 맞물려서 원화도 일정 부분은 원달러가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관된 부분을 주식 전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제 촉발시켰던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한 번씩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좀 경험을 했었죠.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2012년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 악화입니다. 당시에 센카쿠 열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흔히 얘기하는 일본에 대한 관광 금지령까지 취해졌던 경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워낙에 일본의 엔화가 약세였습니다. 70엔대에 있었던 엔화가 80엔대를 좀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2012년도에 니케이 지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특성을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좀 우려를 많이 했던 도요타라든가 혼다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당시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다만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업종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일본도 시세이도라든가
삼성이나 고세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하락을 했었던 특성을 갖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이후에 들어서게 되면 즉 일본의 관광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를 보게 되면 임페리얼 호텔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좀 전환을 했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대부분 다 영업이익이 당시에 보게 되면 10에서 적으면 크게는 한 30% 정도 감익을 했다는 특성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상당히 당시에도 일본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대만이 갖고 있죠. 대만은 2016년에 민진당이라고 불리우는 대만 독립주의 쪽에서 차이 잉원 총통이 단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중국이 조금 이제 대만과의 관계 악화가 좀 시작이 됐었고, 근데 이제 2016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가권 지수는 한 10% 이상 상승하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본과 똑같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수 전체적으로는 중국과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여기도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되겠죠. 포모사 호텔이라든가 엠버서더 호텔, 그리고 중화항공, 에바항공과 같은 중국의 직접적인 소비 관련주들이 거의 10에서 20% 가까이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보다는 훨씬 더 이익 감익이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다는 특성을 펀더멘탈이라든가 주가 측면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앞선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게 되면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은 흔히 얘기하는 펀더멘탈과 이익 악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가의 하락이 조금 더 연속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국 관련 소비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원래 2015년 8월이 정점이었습니다. 당시에 12%가 좀 넘어갔었고 현재는 대략 한 8% 정도 내외까지는 조정을 받아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앞선 기업들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많으면 한 30% 정도 감익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관련 소비주의 비중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한 6% 정도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 관련주들 특히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중국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익의 추정치, 경제의 추정치의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IT와 시클리컬이라고 불리우는 소재라든가 아니면 산업재 이런 쪽들 섹터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부분에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이 이어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고 있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채권 금리는 전 만기 영역에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그리고 옐런 의장을 포함을 해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고요. 연 3회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OBP 오른 1.71%를 기록을 했고요. 10년 금리도 OBP 오른 2.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3월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80%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 직전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에 머물다가 이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4회 인상을 반영하는 가능성도 1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연 3회 이상, 그래서 3회와 4회 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선물시장에서의 반영된 가능성은 한 40% 이상까지 이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일단 미국이 올해 3번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1.5%가 되게 되고 한국은 이제 동결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5%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빠르게 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내년에 한국이 금리에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미국이 3번 인상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결 기조를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역전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고 3년의 금리의 레인지 하단도 지금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40bp 정도로 적용한 1.65%가 아니라 1.70 정도로 이제 상향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3년의 금리 레인지도 1.70에서 90%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이 기준금리 한 번 인상 기대를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국고 3년 금리는 1.8에서 1.90에서 이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올해 국고 10년 금리도 이제 2.5 정도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채권을 매수를 해야 할 것이냐라는 판단은 금리 레벨 관점에서 일단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금리 수준이 될 때까지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올라와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적정한 어떤 접근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국내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사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IT라든지 시크릿컬 쪽에 조금 더 집중된 포지션을 가져가신 걸 맞겠고, 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연준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인내하고 참는 구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